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 잠깐요. 경준이 카페 게시글 10,000개를 분석해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탑10을 뽑았습니다. 이 10개만 잡아도 테스트 3급은 충분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두 나라가 교역할 때 어떤 걸 만들어야 유리한지 따지는 게 비교 우위입니다. 친구 A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친구 B는 둘 다 A보다 못해요. 그런데 A는 특히 수학을 엄청 잘하고 영어는 그냥 조금 더 잘하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A는 수학 공부에 집중하고 B는 영어 공부에 집중한 뒤 서로 가르쳐주면 둘 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A가 영어도 더 잘하는데 왜 B한테 맡기냐고요? A가 영어 쓰는 시간에 수학을 했으면 훨씬 더 큰 이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절대적으로 뭘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게 비교 우위의 핵심입니다. 탄력성은 가격 바뀌면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가격이 10% 올랐는데 사람들이 라면 20%를 덜 산다면 라면은 탄력적인 재화입니다. 반면 담배 가격이 10% 올라도 판매량이 3%밖에 안 줄었다면 담배는 비탄력적인 재화입니다. 탄력적일수록 가격 올리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듭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올려도 매출이 유지됩니다. 효용은 쉽게 말하면 만족감입니다. 치킨 첫 번째 조각은 정말 맛있죠. 근데 5번째 조각쯤 되면 별로예요. 이처럼 하나씩 더 먹을수록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테스트에서 자주 나오는 무차별 곡선도 이 개념의 연장입니다. 무차별 곡선은 똑같이 만족스러운 조합들을 이어놓은 선입니다. 치킨 2조각 플러스 콜라 3캔은 치킨 3조각 플러스 콜라 1캔, 둘 다 만족감이 같다면 같은 곡선 위에 있습니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총가치입니다. 헷갈리는 포인트가 명목 GDP vs 실질 GDP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사과 100개를 개당 1,000원에 팔았고 올해는 사과 100개를 개당 1,200원에 팔았다면 명목 GDP는 올랐지만 생산량은 그대로라서 실질 GDP는 변함이 없습니다. 명목 GDP가 상승하면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기저효과도 자주 나옵니다. 작년 성적이 워낙 나빴으면 올해 성장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려 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호황으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 식당마다 음식 가격이 오르는 상황, 생산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2배 오르면 운송비, 제품 가격 전부 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번째 케이스의 최악 버전입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대표 사례입니다.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달러가 비싸졌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한국 삼성이 미국의 휴대폰을 100달러에 팔 때 환율이 1,000원이면 삼성은 10만원 받는 겁니다.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00달러인데 삼성은 14만원을 받습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 오르면 유리합니다. 반대로 수입하는 기업은 달러를 더 많이 내야 하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도 같이 올라 국내 물가가 오릅니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테스트에서 틀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유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 가격이 올라서 치킨 주문이 줄었다. 같은 수요 곡선 위에서 점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서 치킨 소비가 늘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소비자 잉여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킨에 3만원까지 낼 의사가 있는데 실제 가격이 2만원이면 소비자 잉여는 1만원입니다. 그만큼 이득을 본 거예요. 정부가 돈을 풀거나 세금을 조정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게 재정 정책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구축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1조 원을 시장에서 빌립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대출받아서 투자하기 너무 비싸다며 투자를 줄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이 현상이 구축 효과입니다. 승수 효과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100억 원을 쓰면 경기 전체에 그 몇 배의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공사에 100억을 주면 건설업체 직원들 월급을 줍니다. 소비가 증가하고 또 다른 소득이 증가하죠.
금리는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레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에서 3.5%로 오른다고 가정해봅시다. 은행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집 살 때 대출 받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동산 소비 둘 다 줄어듭니다. 반면 예금 이자가 오릅니다. 그럼 외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죠.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경기를 식히는 용도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경기를 살리는 용도입니다. 통화정책 수단 3가지도 외워두세요.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율 조정. 테스트 1위는 금융입니다. 매경 테스트와 가장 다른 포인트예요. 경준이 카페에서 채권, 주식, 파생 관련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채권이 낯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행 적금이랑 비슷한데 그걸 남한테 팔 수 있는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 적금을 연 3%로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년 후 103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은행이 신규 가입자한테 연 5%를 준다고 합니다. 새로 가입하면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적금은 10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 적금을 남한테 팔려고 하면 100만 원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새 적금 들면 더 많이 받는데 왜 나한테 100만 원을 주냐는 거죠. 결국 95만 원, 90만 원으로 낮춰야 팔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내리면 반대로 올라갑니다.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주가가 이익 대비 얼마나 비싼지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 주당 순이익이 1만 원이면 PER이 10, 10년치 이익을 주고 주식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수는 가격이 오를 때 이익, 선물 매도는 가격이 내릴 때 이익입니다. 콜 옵션은 살 권리고 풋 옵션은 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정리한 테스트 빈출 탑 10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큰 흐름은 오늘 다 잡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로 연결하려면 각 유형별 세부 개념이랑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빈출 탑 10 핵심 개념 정리 자료를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댓글이나 풀친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진프로의 학점관리였습니다.